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석기, 신석기로 넘어오는 과정까지 해서 신석기 시대 사회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청동기가 들어온 이후 계급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동기가 들어온 시기가 기원전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서 철기가 들어온 시기가 기원전 5세기예요. 요 시기 시대 군점해 가지고 이 시대 때에 나타난 문화유산 그리고 유물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기원전 20세기에 우리나라에 청동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동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전에 석기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석기랑 같이 공존할 겁니다. 시기를 좀 나눠서 살펴보죠. 일단 신석기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신석기 문화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약 한 500년 정도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청동이 들어와서 석기하고 같이 한 500년 정도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이게 철기가 들어온 시기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5세기 때 철기가 들어와요. 그렇죠? BC 5세기입니다. 그 BC 5세기 때 철기가 들어와서 청동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청동과 철기가 언제까지 같이 가냐면은 계속 갑니다. 한 50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서력기원 전후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공존하다가 철기는 서력기원 전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철기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기를 나누면은 청동기 문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기 문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아시죠?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이 들어와서 석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고 염두를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기가 들어와서 청동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철기하고 이 청동이 같이 공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를 예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초기 철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초기 철기라는 얘기는 잘 안 써요. 그냥 철기입니다. 철기면 철기, 청동은 청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초기 철기 이런 얘기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가 시기를 나눌 때는 당연히 이 철기가 들어온 시기 있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이 어느 시기예요? 청동기. 여기는 뭔가요? 철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이 청동은 어디서 들어온 청동이라고 그랬나요? 북방계통입니다. 이 북방계통에 청동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북방계통이라면 우리가 한국사 개관에서 설명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바로 북쪽에서 지금 몽골 쪽에 있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철기는 어디서 들어온 철기냐라고 했더니 중국의 철기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의 중국계통에 뭐가? 철기가 들어오는 거죠. 철기가 들어옵니다. 이때 기원전 5세기란 얘기죠. 그래서 청동과 500년 겹치면서 진행이 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문화 유물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청동시대 때의 유물로서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비파 모양의 검입니다. 청동 거울로서는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그리고 토기로서 보면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또 의주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 붉은 간토기도 있어요. 붉은 간토기. 그러니까 붉은색 토기다. 붉은색 토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농기구로는 반달돌칼이 나옵니다. 반달돌칼은 신석기 때 나왔다고 했죠. 근데 신석기 때 나왔지만은 반달돌칼은 일반적으로 청동시대 때 보편적으로 사용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된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다?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한자로는 지성묘라고 지성묘. 고인돌, 지성묘. 그래서 고인돌에서 출토가 돼요. 근데 기원전 5세기 때 철기가 들어오잖아요. 철기가 들어오면서 이걸 직접 우리가 이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란 얘기지 철기가 들어와서 철기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죠? 비파형 동검이 뭘로? 세형 동검으로.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은 뭘로? 잔무늬 거울로. 그리고 다양한 토기도 있죠. 이 토기들은 덧띠 토기.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 토기가 좀 붉은색이고요.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구가 가장 큰 변화를 보입니다. 반달 돌칼에서 뭘로 철제 농기구로 바뀌어요. 이런 유물들이 출토된 곳이 어디입니까? 라면 널무덤입니다. 이 널무덤은 한자식으로는 토광묘라고 그래요. 토광묘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청동 제품하고요. 철기 제품이 같이 부장이 돼 있었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청동과 철기가 같이 사용됐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죠. 철기가 들어와서 청동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널무덤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철기 시대 때 기본적인 유물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나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직접 우리가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었다는 증거 자료는 뭐냐 그러면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붕어빵 만들 때 틀이 있죠. 두 개가 한 조죠. 돌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청동을 녹여서 여기다 붓는 겁니다. 부어서 굳으면 벌려서 다듬어 쓰는 거죠.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거푸집의 등장은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에서 청동기 시대 때의 내용부터 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좀 해 가십시다. 일단 그 청동기 보급의 시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20세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그 청동기 들어오고 그리고 석기 문화가 한 500년 겹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 1500년 전경에 이때 한반도의 청동기가 본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동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청동이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영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러면 계급 발생이라고 보십시오. 계급 발생이 청동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둘째 줄 보겠습니다. 또한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장인이죠. 장인. 수공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인돌도 나와. 고인돌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지배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동인 중국 계통의 청동이 아니라 뭐다? 북방 계통의 청동이다. 며칠 전 건합시다. 구분하십시오. 북방 계통의 청동입니다. 그 증거는 구리에 아연이 합금되어 있고요. 또 하나 증거는 동물 문양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 동물 문양이 어떤 동물이냐라고 했더니 호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동물 문양들이 많이 나와요. 참고로 중국의 청동은 구리에 주석이 합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은 기호가 화학기호가 SN입니다. 근데 북방계통이라든가 한반도에 출토된 청동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를 한번 봅시다. 굳이 지도를 우리가 그려본다면은 북방계통의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고조선이 성립이 됐고 그리고 남쪽에는 진나라가 성립됐다는데 여기가 청동기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증거는 이거란 얘기입니다. 구리에 아연이 많이 합금됐고 이 동물 문양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물은 사진을 보시면은 말 모양이라든가 호랑이 모양의 장신구들입니다. 이 말과 호랑이는 스키타이 민족들이 즐겨 사용했던 예술품에 즐겨 사용했었던 동물 문양들이에요. 말과 호랑이는.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때 농기구가
청동기의 농기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때 농기구는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은 모양은 아시죠? 이런 형태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여기는 아주 예리하게 나리가 있어요. 날. 예? 뭐 아주 요즘의 날은 아니겠지만 날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구멍의 용도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다 끈을 끼워 가지고 끈을 껴서 끈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 그래서 벼 이삭을 뚝뚝 따는 겁니다. 벼 이삭을. 그래서 반달 돌칼인데 청동기 시대 때에 청동기의 농기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문장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청동기가 청동제라고 합시다. 청동제 농기구.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우리 국어 사전에 이런 단어는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농기구는 돌 아니면 나무입니다. 돌 아니면 나무다. 이 시기 때. 근데 철기시대 때 가서 비로소 뭐가 나온다는 거죠? 금속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 나무로 된 농기구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요, 나무로 된 농기구 학계에 보고가 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없다.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농기구는 그러니까 돌 아니면 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까지는 농기구는 뭘 쓴다? 돌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반달 모양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의 문화이지 피지배층의 문화가 아니에요. 청동을 왜 사용하겠습니까? 지배층의 권위거든요. 권위.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지 무슨 청동을 가지고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 봅시다. 이때 지배층은 청동을, 그럼 피지배층은 뭘 쓰게? 석기를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청동과 석기를 구분했었을까? 이거거든요. 구분해쓴 가장 큰 이유는 계급에 합리화입니다. 계급에 합리화요. 우리는 청동을 사용하면 우리는 지배층이다. 선을 긋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들 다 명품들 갖고 다녀요. 이렇게 백도 들고 다니고 말이죠. 지갑도 가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지. 그럼 다 명품인데 그게 뭐 희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전부 무슨 5억짜리 페라리 정도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흔해. 그 희소 가치가 없잖아요. 저기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의 그런 차들이에요. 그건 뭐 부자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소형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는. 희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게끔 특수한 계층만이 특수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뽐내고 다니는 거죠.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계급 합리화입니다. 다 청동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개나 소나 다 청동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 개나 소나 다 예를 들어서 고급 어떤 무슨 제품들 사용하고 누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건 어떤 중요하거나 어떤 귀한 물건이라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급 합리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선민사상이 나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백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좀 잠깐 좀 선민사상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은 선민사상은 그 청동시대 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청동시대 예술 바로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한참 뒤로 가셔야겠는데요. 계급 발생에 결과해가지고 동무덤도 있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밑에 선민사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3장 정도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선민사상 좀 읽어볼게요. 경제력이나 정치 권력에서 우세한 지배계층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했다. 계속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부족 간의 전쟁을 야기시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가 더욱 심화되어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로서의 군장이 나타났는데 어떤 문화를 토대로? 청동기. 이러한 군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예요 이게?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를 북쪽의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립된 최초의 국가는 북쪽에서 이게 고조선. 여기는 뭐가 있었죠?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진. 이해되시죠? 그 선민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군 신화가 나와요. 그 단군 신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선민 사상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조선에서 얘기가 될 뿐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합시다. 일단 흐름만 보시고요. 이 단군 신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다. 그것이 고조선이다. 그리고 이 단군 신화 안에 선민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널리 이렇게 한다. 모든 인간을 천만에 지배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세이화, 세상을 널리 교화시킨다. 누구 좋게? 지배자 좋게. 토템 신앙 나옵니다. 곰, 호랑이 나와 있죠? 굳이 호랑이까지 집어넣어서 여기다 호랑이를 배신자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거든요. 제시하면서 곰과 호랑이를 제시하면서 호랑이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곰처럼 지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소원성취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단군 신화에는 이러한 선민사상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사상은 고인돌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꼭 계급 합리화 속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거석 문화, 클 거자입니다. 거석 문화 속에서도 선민사상이 나와요. 이 거석 문화라고 한다면은 고인돌이라든가 또는 선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작은 돌은 아니죠. 큰 돌이에요. 죽어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살았을 때의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거거든요. 대단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철기 시대 때 청동 시대는 이러잖아요. 근데 철기 시대 때 가면은 지배, 피지배 계층, 모조리 다 뭐를 쓰냐면은 철기를 사용합니다. 철기 쓴다. 이때 철기는 이제 농기구를 얘기를 하겠죠. 이때 철제 농기구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철제 농기입니다. 그러면은 청동은 어떻게 됐느냐? 철기 때 하면 청동은 없어지냐? 천만에. 봐봐요. 철기가 들어왔다 해서 청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청동은 대체로 의기화됩니다. 의기화되었다.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의기화됐다. 그리고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가 됩니다. 농업 생산이 증가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늘어납니다. 먹고 살만해진 거지. 또 많이 생산되면은 놔두고 썩히겠습니까? 내다 팔죠. 상업이 발달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요. 신발, 옷,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면 자 인구 증가, 상업, 수공업 발달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무역도 발달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대 국가 성립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기 사회를 무리사회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는 시족사회라고 그랬죠. 청동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군장사회라고 그래요. 군장. 철기 문화를 토대한 사회를 뭐라 하냐면 연맹사회라고 그래요. 연맹사회. 그러면 무리사회, 시족사회, 군장사회, 다음 단계는 뭐라고? 연맹사회. 연맹사회 다음 단계는 뭔가요? 고대사회입니다. 고대사회. 이 사회 발전 단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대사회의 성립의 경제적 기반은 이미 언제 때? 철기 시대 때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사회 발전 단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교재에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은 지배층의 전유물이다. 그리고 철기 시대 때 가서야
피지배층들도 금속기를 사용한다. 주로 이제 농기구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를 잠깐 봅시다. 민무늬 토기하고 미송리 토기가 있는데요. 이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다 해서 민무늬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은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송리에서 나왔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 입구가 좀 넓죠. 목선이 좀 들어가 있죠. 사진 보세요. 목선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의 특징은 뭐예요? 손잡이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손잡이. 의주 미송리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이게 왜 고조선의 마지막 줄 봅시다. 의주 미송리 토기의 마지막입니다. 왜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가 되느냐. 뭐가? 바로 이 미송리 토기가. 그 위에 미출령 고도실려 나중에 고조선에 또 언급되겠습니다만 북방식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의주 미송리식 토기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이제 비파형 동검 있지, 거친무늬 거울이 있지, 의주 미송리식 토기 있지, 그리고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이것들이 출토된 지역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같은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건국됐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유물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기는 기원전 5세기 때, 그러니까 시대 구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냐 하면 기원전 5세기 때 전국시대 때 철기가 들어옵니다. 잠깐 요 대목에서 중국사 좀 잠깐 보고 갑시다. 춘추 전국시대가 어디쯤 되는가만 좀 확인하고 넘어오죠. 중국의 청동기 문명, 이른바 황하 문명을 토대로 해서 최초의 국가가 나옵니다. 문명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고 그랬죠. 하, 은, 주,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 그 다음에 한은 이제 전한, 신한, 후한,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한. 그 다음에 분열되죠. 위, 촉, 오. 이렇게 나갑니다. 자, 너무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 보자고요. 중국의 시대군할 때 구석기, 신석기 이후에 여기서부터 중국은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은 철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전국 시대 혼란기 때 1차 유민이 내려옵니다. 진에서 한으로 넘어갈 때요. 이때 2차 유민이 또 내려옵니다. 2차 유민이 남하를 해온다. 그럼 내려왔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이거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시기를 나눌 때 기원전 19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단군조선이라 하고요. 기원전 194년 이후에 그를 위만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준왕이라고 그랬죠?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은 위만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고왕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기원전 108년이 되겠습니다. 그 준왕이 있었을 때예요. 준왕이 있었을 때에 바로 북쪽에서 1차 유미 내려오자 어떤 걸 가지고 철기를 가지고 준왕은 너희네를 죽였냐 받아들였냐 받아줍니다. 서쪽의 땅을 떼주고 거기서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진에서 한으로 넘어올 때 2차 유미 내려옵니다. 또 준왕은 얘네를 또 받아줍니다. 이 2차 유민 얘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위만이에요. 위만. 그러니까 위만의 역할이 한다면은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철기를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기는 이제 이때 들어옵니다만 이때는 소개할 정도고요. 본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래서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준왕을 몰아냈죠. 준왕이 한강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이란 나라를 건국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한이 몇 개로 간다고? 3개. 그래서 3한이다. 마한, 진한, 변한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기가 들어온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고조선화가 발전 과정과 같이 진행이 돼 나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 교체기 때 위만에 의해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우선 철제 농기구 사용입니다. 또 철제 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복 활동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활발해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철기 문화를 토대로 뭐가 나온다? 연맹국가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유물들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표 있죠. 이 내용들은 청동기 철기 시대 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피파 모양의 검이에요. 사진 보세요. 좀 그 옆에 납작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비파형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좀 슬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형 동검이에요. 아시겠죠? 비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국악기입니다. 국악기. 여러분들 기타 있죠. 기타. 그걸 쭉 늘려놓은 모습이다 해서 비파형이라 하고요. 세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 세자를 써요. 그래서 좀 슬림해진 거죠. 근데 비파형 동검은 북방계통의 거예요. 세형 동검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쓴 겁니다. 또 거친 무늬, 잔무늬 거울이 있죠.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인데 둥그런 청동 거울. 사진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고리가 있고 앞면은 거울 부분입니다. 거울. 이렇게 돼 있겠죠. 이 고리는 뭐냐? 고리는 여기다 끈을 끼워요. 끈을. 그리고 이때 거울은 미용하는 목적의 거울이 아닙니다. 지배자, 이 청동도 지배자의 전유물이었죠. 목에다 걸어. 청동 거울이 걸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여기에 무늬가 굉장히 거칠게 돼 있어. 응?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그래요. 다른 의미는 없죠. 근데 세형 동검은 어때요? 세형 동검은 무늬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형 동검이에요. 아주 뭐죠? 잔무늬 거울입니다. 잔무늬 거울. 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면은 이제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이런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고요. 그 옆에 사진 하나 보시면은 청동 도끼 거푸집 있습니다. 이거는 청동 도끼를 만들게 하는 거푸집이지 다른 거푸집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형 동검이라든가 잔무늬 거울을 만드는 거푸집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두 개가 한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청동을 녹여서 부어서 굳으면 벌려서 다듬어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푸집은 밑줄 좀 그어놓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를 직접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한자는 용범이라고 있습니다. 틀에서 두 글자 있죠. 용범. 거푸집을 한자로는 용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용범, 돌용범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거푸집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청동이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철기 하나만 달랑 들어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익혔던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듯이 중국에서 뭐가 하나 들어오죠.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에 붙여진 것들이 묻혀져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화폐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명도전, 또 오수전, 또 반양전. 이 중국의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느냐 이거지.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철기는 중국의 철기가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그중에 화폐입니다. 교역에 증가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음 장에 넘어갑실래요? 그 화폐 사진 밑에 보시면은 한자 사용에 증가했습니다. 체크 좀 하십시오. 장원, 타오리, 나무, 덧널 무덤. 나무 덧널 무덤이라면 통나무를 툭 쳐서
반으로 잘라서 거기 홈을 파는 거야, 홈을. 그걸 관으로 쓰는 겁니다. 그 나무 덧널 무덤에서 뭐가 출토했냐면 다양한 유물이 출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붓은 창원 다오리에서 출토된 붓이에요. 양쪽의 특징이 붓털이 달려 있어요. 붓은 원래 한쪽만 붓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쪽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필을 깎아서 쓰다 보면 양쪽을 깎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붓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어떤 연필꽂이 같은 요즘 얘기한다면 붓대에다가 걸어 놓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붓의 용도는 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중국에서 뭐가 철기가 이제 들어오고 할 때 한자도 들어와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자성의 증거로 이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다오리 유적, 붓, 철기, 한자 사용 이렇게 좀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문화교류의 증거로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경제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시대 때 나타난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것은 벼농사입니다. 탄화된 벽시가 출토된 세 곳이 있어요. 체크 좀 해놓으실까요? 여주 흔암리, 부여의 송국리, 또 어디요? 서천, 충남입니다. 서천, 화금리. 여기는 탄화된 벽시가 나왔어. 벼농사의 증거로 보고요. 또 하나 더 한다면은 농기구가 나옵니다. 물론 신석기 후기 때 나왔지만은 반달 돌칼.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는 청동시대 때 사용됐던 농기구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체크해놔요. 그래서 벼농사가 행해졌습니다.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벼나 보리는 청동기입니다. 그럼 신석 때는 뭐냐?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농경이 시작됐다, 벼농사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뭐 어로라든가 수렵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비중이 거기에 조금 줄고 이게 이제 대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깨끗하게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장에 주거지로 한번 가봅시다. 구석기 시대 때 주거지는 바위 그늘이라든가 동굴 또는 강가의 막집이죠. 신석기 시대 때 주거지는 움집입니다. 주로 이제 강가나 바닷가 쪽에 출토된 움집. 그런데 지금 청동시대, 철기시대입니다. 청동기 철기시대 때는 내륙이라든가 구릉입니다. 내륙과 구릉지대에 뭐를 바로 집단적인 취락을 형성합니다.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여 살았을까요?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러한 주거지의 위치가 우리가 이제 배산임수라고 되어 있죠. 배산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툭 트이고 물이 있는 이런 것을 배산임수라고 그래서 배산임수의 전통적인 취락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취락은 모여 사는 것을 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주거지의 위치를 보시면은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으로 신석기 때 움집에서 점차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징은 주춧돌과 온돌장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화덕은 신석기 시대 때 중앙에 있었죠. 움집 중앙에. 이제 한쪽으로 옮겨집니다. 또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이 나와요. 사회가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동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뚜막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부뚜막. 또 움집의 크기도 넓어졌습니다. 신석시대 때 움집은 4명에서 한 5명 정도. 이때는 4명에서 8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크기로 좀 커졌어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되면서 인구가 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에 나온 청동기 시대하고요. 철기시대 때 주거지는 뭐 거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의 사회를 좀 살펴봅시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청동시대에 돌아가지고 나타난 사회 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남녀 간의 분업이 나오는데 남자는 집 밖의 일을,
여잔치 만의 일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급 발생은 금속기가 사용됐던 청동기 시대 때에 계급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정복활동의 열과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 계급 발생의 증거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미출령 끊읍시다. 그래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고인돌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고인돌은 거성 문화의 대표적인 산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북방식 고인돌하고요, 남방식 고인돌. 그 이제 선돌이 나와 있죠. 그 큰 거야, 작은 거야? 굉장히 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석 문화 속에서 선민사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북방식, 남방식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그맣게 축소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이런 형태입니다. 지면을 기점에서 보면 이게 지면이에요, 지면. 명칭이 뭐냐 그러면 이게 뚜껑돌입니다. 뚜껑돌. 뚜껑돌이고요. 이거를 밑에 걸 받침돌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이거를 제석이라고 제석. 이거를 지석이라고 지석. 그래서 우리가 지석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이 뚜껑돌 제석의 무게가 70톤에서 100톤쯤 됩니다. 이건 평균이 그래요. 예,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뭐 무게가 큰 건 257톤짜리도 있다고 그래. 257톤. 그리고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고인돌 중에 우리나라의 60%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영국의 스톤헨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10개 중에 6개가 있다. 주로 어느 쪽이냐면은 주로 서쪽 부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어디예요? 강화도,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요 세 지역의 고인돌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아시죠? 등재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석이, 지금 지석이 땅속 안으로 들어간 게 있죠. 땅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들어간 거죠. 이건 보이게 한 거고,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 요는 지석이 땅 밖으로 노출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탁자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북방식이고요. 이건 남방식입니다. 한강 이남쪽 남방식, 한강 이북쪽 북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고인돌입니다. 근데 지금 맨 왼쪽에 북방식 고인돌 보면은 안에 뻥 뚫려 있죠. 원래 뻥 뚫려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네 군데에 돌이 막혀져 있어요. 그 위에 돌이 이제 뚜껑돌이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막힌 두 개의 돌이 이거 도굴됐다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간 겁니다. 해체가 된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남방식 고인돌은 아예 이제 지석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돌 하나 얹어 있는 이 형태고 옆에는 선돌에서 한자로는 입석이라고 그래요. 입석. 돌이 서 있다 그래서 입석. 일종의 경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석. 그래서 이 시대의 고인돌은 당시 족장의 무덤으로서 이 시기 때 정치, 경제력을 소유한 지배자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돌널 무덤이라든가, 그러니까 널이 나무로 돼 있으면은 목관묘가 되는 건데, 목관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돌로 돼 있어. 그래서 돌널 무덤이라고 그래. 돌널 무덤. 그 돌이 말이요. 요즘에 관처럼 크게 된 그러한 관은 아닙니다. 관은 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널 무덤 같으면 납작한 돌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도 있겠죠. 뭐 여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를 넣고 위에 이제 얹어놓는 거죠. 덮는 거죠. 이런 이제 돌들을 연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다? 바로 돌널 무덤이고. 그다음에 널 무덤이 있습니다. 체크 좀 합시다. 이 널 무덤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청동과 철기가 같이 합장이 돼 있더라. 이때는 요 시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철기가 들어와서 청동이 없어진 게 아니라 청동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철기가 들어왔대
의기화됐다.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무덤이 있습니다. 동무덤은 한자는 옹간묘라고 그러죠. 장독 2개를 붙여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청동기 철기시대 때의 사회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급 발생의 결과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거의 결과로 청동기 들어온 이유입니다. 청동기의 영향의 결과로 성립됐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데 왜 고조선이 하필 북쪽이냐 이거지. 북방계통의 청동의 영향을 받아서 북쪽에서 이 고조선의 나라가 먼저 나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요시기 때 청동기 철기 때 예술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는 일단 주술적인 의미예요. 주술적인 뭘 기원하는 비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급이 나왔으니까 종교나 정치적 요구와 밀착이 돼서 이런 그림들이 바위 그림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선각화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청동 제품을 보면은 호랑이나 사슴, 사람의 손 모양을 조각한다거나 비로소 이전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이 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토우가 있습니다. 토우. 흙 인형입니다. 또 흙으로 만든 짐승도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다산을 기원한다고 그랬고요. 흙으로 짐승을 만든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것이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역시 이 시대 때의 문화의 백미는 암각화죠. 바위를 새기는 겁니다. 선각화하고 암각화는 달라. 선각화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바위예요. 그럼 우리다가 짐승 하나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걸 그냥 선각화라고 그래. 근데 암각화는 뭐야, 암각화는? 파요, 파. 여기다 연장, 공구 3개가 있죠. 이걸 파내는 겁니다. 돌을 깎아내는 거지. 암각이야, 말 그대로. 그치? 이걸 우리는 바위 그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울주 반굴의 바위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실에 바로 입구에 똑같은 크기로 탁 보내놓은 바로 울주 반굴의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고래, 사슴, 토끼, 여우 한 300여 종이 나옵니다. 그 통나무로 만든 배도 있어요. 울주 천전리 각석이 있습니다. 이 울주 천전리 각석은 서석 바위 그림인데 서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다가 글씨를 새겼다는 겁니다. 법흥왕이 여기에 순행을 갔어요. 순찰 갔을 때 그 모습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법흥왕대 관제 이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법흥왕대 때 글자를 돌에다 새겼다 해서 명명을 하는 거죠. 서석 바위 그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령의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터 정도로 제사터. 병풍 세는 것처럼 보이죠. 사진에 보면 그 밑에서 아마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양은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가면 등 이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동심원이 있죠. 이런 거거든요. 이 동심원은 아마 태양을 상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청동시대, 철기시대 예술도 마찬가지 생산의 풍요, 다산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하고요. 철기시대 때 사회의 모습은 거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다음 시간에 고조선 부분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우리가 최초의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조선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